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저를 포함한 4명이 동시에 목격한 귀신 목격담으로 이후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전에 재미삼아서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곤충 채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취미처럼 늘상 하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랜만에 강원도 근처를 지나다가 산길 근처에 막 기어다니는 장수풍뎅이를 보고 나서 추억이 돋아서 그 근처를 한번 헤집고 다니게 된 거죠.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강원도의 어느 산자락이었고 해가 지기 직전이라 그런지 주변 가로등이나 산자락 근처로 사슴벌레를 비롯한 꽤 많은 곤충들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저희가 있던 산자락 위에 절이 하나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 있는 절인지 없는 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거의 다 져갈 무렵에 저희가 슬슬 차로 복귀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느 스님 한 분이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서 말한 그 산중턱에 있는 절로 올라가시고는 발전기도 돌리시고 막 수은등도 켜시길래 아, 사람이 있는 절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이후 일행들과 차로 돌아가서 다시금 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차를 몰고 가고 있던 중에 저는 무심코 창밖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창밖에 아까 봤던 그 스님이 차랑 같은 속도로 막 뛰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건지 핸들을 틀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차는 바리케이트에 박힌 채로 새벽에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발견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야 이제 병원에서 깨어날 수 있었는데요. 깨어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분명히 그 스님의 존재는 저 혼자서 목격한 게 아니라 동승자 4명 모두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저희가 목격한 그 스님은 도대체 왜 저희를 따라서 뛰어왔던 것일까요? 그것도 자동차랑 같은 속도로 말이죠. 만두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당시 지인분들과 5명이서 장성호에서 야간벨리를 타던 중이었죠. 듣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덧붙이자면 앞서 말한 벨리는 벨리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에 발을 담그고 타는 1인승 고무보트 같은 건데 아무튼 그때가 야간이었는데 그날은 안개도 자욱하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둥둥 떠서 한동안 낚시를 잘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같이 갔던 형님이 나가자고 하더군요. 야, 돌려. 얼른 나가자. 네? 갑자기 왜요? 일단 나가. 빨리. 왜냐고 물어봐도 일단 나가자고만 하시니까 일단 슬로프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 전부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빼고 다들 얼굴 표정이 창백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쎄했습니다. 혹시 건너 듣던 이야기들처럼 무슨 시신이라도 떴나? 뭐 그런 순간적인 추측? 그런데 나와서 이유를 묻자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5m 정도 높이에 있는 직벽 끝에서 흰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낚시하고 있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빼고서 다들 동시에 목격하고 불이 나게 빠져나오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다들 장성호에는 가지 않더라고요. 철없던 고딩 시절 친구랑 헬멧 하나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동시에 입원을 했어요. 둘 다 아스팔트에 피부도 갈리고 골절도 있고 해서 한동안 같이 치료받고 입원도 했었는데 하필이면 병실도 같은 병실이었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참 그런 식으로 얼굴 뵙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었죠. 하여간 그렇게 같이 치료받고 입원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밤늦게 바람 쐰다고 병원 밖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규모가 조금 있을 뿐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아니라서 바로 옆에 작은 장례식장도 있고 또 병원 앞으로는 인도 그리고 바로 앞이 차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장례식장과 병원 사이 갓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새빨갛게 물든 가운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생김새는 마치 샤워 가운처럼 생겼는데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친구랑 동시에 그걸 목격하고 수군덕거렸죠. 저 할아버지 이상하다고. 저게 원래 빨간 건지 피로 물든 건지 뭔가 의아하던 찰나였죠. 그런데 그때 골목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그 할아버지를 차마 보지 못한 건지 그 갓길로 갑자기 차를 메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 할아버지 치인다며 오 치인다 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차는 할아버지를 쓱 통과해서 그 갓길에 차를 대더군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바로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저랑 친구는 먹던 음료수를 놔두고 곧장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둘이서 짜고서 장난치는 걸로 치부를 받곤 했는데 정말 분명히 봤고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아직까지도 소름 돋는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거짓이 1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그 당시 제가 아는 형님 하나가 도미노 피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참 바쁜 시기에 알바들이 단체로 그만두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직원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SOS를 쳐서 한 달 정도 제가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에 배달하는 친구들은 다 퇴근시키고 마지막 집에 제가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도미노 피자가 주문하고 배달이 30분 넘으면 막 공짜로 주는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차피 그게 마지막 배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나게 배달을 갔습니다. 당시 마지막 배달지였던 가양 주공아파트 11층. 저는 신나게 달려가서 엘베를 타고 올라갔죠. 빨리 마무리하고 퇴근할 생각에 신나서 말이죠. 그 아파트 구조를 설명하자면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정면으로 약간 걸어가서 좌우 양쪽으로 복도가 나뉘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습니다. 저는 11층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꺾은 뒤에 해당 집에 배달을 완료하였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와서 탑승한 뒤 그 집을 받은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다고 제가 1층 버튼 누르는 걸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머니 쪽을 막 주섬주섬하고 있는데 뭔가 모를 이상한 시선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엘리베이터 오른쪽 문에 조그만하게 나있는 그런 네모난 창문, 요거 아시죠? 저는 문득 그쪽 창문 너머를 바라봤는데 오른쪽으로 꺾이는 복도 끝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가려진 상태로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게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눈, 코, 입이 안 보이더군요. 순간 등골도 오싹해지고 몸도 굳어버렸어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서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누르고 양쪽에 있는 거울들은 쳐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다른 게 보일까봐요. 그리고 저는 1층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경비실 앞으로 달려가서 그 지인, 사장님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배달 스쿠터는 내일 찾아가면 되니까 일단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진짜 저 한숨 좀 못 잤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짧은 단편 사연 3가지 연속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7년 전, 군생활 중에 아주 잠깐 잠결이긴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목격한 귀신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일병 때 3, 4단 수색대대 DMZ 안에 어느 매복호에서 밤새 매복작전 중에 제가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가위 비슷한 것을 눌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옛날 군복을 입은 어느 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애매한 컨디션에서 목격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목격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기에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철수 후 고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귀싸대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뒤 후임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제가 매복 작전했던 똑같은 자리에서 잠깐 졸다 깬 그 후임이 또다시 한번 귀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다죠. 피범벅이 된 사람의 머리가 자기 자신의 손을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매복호가 과거에 격전지였는데 남북 한군이 수류탄을 터뜨려가며 육박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분명하게 남는 사실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졸음과 싸우던 몇몇 분들이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하곤 했다는군요. 당시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었고 저는 안양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둘이 재미있게 놀고 밤 늦게서야 헤어진 뒤였는데 그때가 새벽 2시경이었고 저 혼자 국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m쯤 앞에 검정색 추리닝을 입은 한 남자가 도로 가운데 가드레일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인적이 굉장히 드문 도로라 순간 왜 미친놈이 있나? 하며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는데 한 5m 남짓 남았던 거리였는데 그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사람 형체는 확실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거기를 선명히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식은땀까지 막 줄줄줄줄 흘렀죠. 그리고 여차저차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한테 나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서 귀신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무용담을 풀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고, 그러다 어느 쉬는 날 오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와는 길을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문득 그 귀신을 봤던 자리를 지나가면서 아, 여기 그때 거기지? 하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곤 아, 그때 그래서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오른쪽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였는데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정류소 이름이 눈에 확 박히는데 광주 장례식장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는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곳인데 양쪽으로 2층 침대가 각각 있었고 그 침대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좁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시험 바로 며칠 전 저는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수면실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침대는 모두 비어 있었고 저는 문을 열고 우측으로 보이는 침대 1층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조금 뒤 저는 문 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누군가 왼쪽 침대 1층에서 절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어두운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형체의 실루엣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실이 엄청 어두웠는데 굳이 열람실을 놔두고 여기서 책을 보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는데 한 장 한 장 착, 착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데 그러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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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막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가위에 눌린 건지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름 돋게 넘어가던 그 책장도 어느덧 끝을 보이면서 잠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건너편의 그것은 저를 비웃듯 막 키득키득거리다가 다시금 책장을 거꾸로 차차차차차차차 더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고 순간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났을 땐 아까 그 어둠 속 그대로 그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게 있을까 싶어서 조심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짐을 그대로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수면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고 조만간 독서실까지 옮기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에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어렸을 때 추억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 덕에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고요. 할머니 댁 마당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했던 캠핑이라든지 잠자리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네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일도 엄청 즐거웠는데 성인 손가락 한 개 정도 되는 피라미드를 양동이에 한껏 잡으면서 놀기도 했고 그 물고기들을 집에 가져와서 어항에 담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골짜기에서 과수원을 운영했고 마을 밖에 있는 큰 평지에서는 논농사를 했었습니다. 그리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을을 거치며 작은 실개천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죠. 어른들은
그걸 또랑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놀아도 될 정도로 물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놀만한 물 깊이도 아니었고 그냥 물고기가 보이니까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도였죠. 아무튼 이건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할머니 댁에 가니 오랜만에 사촌형들이 와 있었고 유난히 가물었던 만큼 개울에는 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에는 한 2m 될까 말까 하는 작은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에는 한 1m 정도 되는 작은 폭포? 폭포까지는 아니었고 높이차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처럼 물이 꽤 많이 고여 있었고 그늘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를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사촌형들이랑 저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보통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낚시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사촌형들은 물고기는 늘 맨손으로 잡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깊이가 있다 보니까 손으로는 잡아 건지기 힘들겠다고 판단했던 저희는 위에서,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고 바가지로 물을 다 퍼내고 고기를 잡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물을 플라스틱 바가지 3개로 거의 다 퍼냈었습니다. 그나마 개울물이 얼마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끼리 물웅덩이를 다 퍼내버리고 결국 세숫대 한 바가지를 물고기로 꽉 채워서 자랑스럽게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가자 고모부께서 그 물고기들을 보며 매운탕을 끓여 먹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아버지, 고모까지 일동 손사래를 치면서 여기 물고기는 똥물에 살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만류하셨죠. 먹고 싶다면 한참 동안 더 따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느 여름 복날에 마을 남자 3명이 몸보신을 하겠다고 진짜 골짜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으면서 고기를 양동이 하나로 가득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맨손으로 잡히는 마당에 마을 아재들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잡혔을 게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근데 그 물고기들을 지금 보면 무슨 배짱인지도 모르겠지만 빙어 먹듯이 소금으로 벅벅 씻어 비린내만 없애고 회처럼 초고추장을 푹 찍어 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분 며칠 내로 전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추측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과수원에서 친 농약병을 물가에 내버려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농약을 먹은 물고기를 먹고 중독되었다 이런 이야기부터 기생충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였죠. 그 이후엔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는 잡아놓고 며칠 동안 그냥 수돗물에 담궈놓고 죽는 애들이 있으면 걸러내고 더러운 것을 토해내도록 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절대 생식은 하지 않고 매운탕이나 추어탕처럼 만들어 드시곤 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분들의 사인이 기생충 같은 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농약 때문이었으면 먹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결혼 전에 만났던 제 지나간 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친구의 친구였는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알게 돼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가 예쁘기도 엄청 예뻤고 눈도 엄청 컸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여느 먹방 유튜버들만큼이나 정말 많이 먹었는데 대패 삼겹살 14인분에 공깃밥 2~3개는 무난하게 먹는 데다가 냉면까지 추가해서 먹곤 했어요. 무튼 진짜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귀신 들린 듯 걸신 들린 듯 먹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체중은 40에서 45kg밖에 안 나가서 제 한 손으로 그냥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어요. 먹는 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가벼운 편인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호감이 무르익을 때쯤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기 집 구조가 투베이 형식으로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있는 구조였는데 현관을 열면 곧장 부엌 겸 복도이고 바로 화장실 문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한켠에는 달마가 그려진 액자가 놓여 있었고 볼일을 본다고 화장실에 가니까 웬 나뭇가지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뭐냐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실 나 가끔 귀신 같은 거 봐 오빠. 근데 가끔씩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서 이런 거라도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함께 저녁을 먹은 뒤에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 고양이가 밤늦게 계속 화장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자기야, 쟤 왜 저렇게 울어? 화장실에 뭐 있나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자기가 아까 말했던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귀신들이 그 화장실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점집을 가든 저를 지켜주는 조상신이 있어서 해를 못 끼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그 친구랑 함께 드라이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연꽃잎이 많은 어느 연못이었는데 함께 잘 데이트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연못 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발을 물에 담그더니 연이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한 발 한 발 재빠르게 돌진하는데 전 깜짝 놀라서 팔을 낚아채 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의식이 없는 듯 한 곳만 멍하니 주시하는데 저는 재빨리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쳤죠. 그러자 이내 정신이 돌아온 듯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다그치자 미안해 오빠. 근데 기억나는 게 저기 연못 건너에서 어떤 여자가 이리 오라면서 손짓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저는 그 친구를 바로 끌어안아 차에 태운 뒤에 근처에 교회나 절 같은 게 있나 찾기 시작을 했고 근처에 성당이 하나 있는 걸 알고서는 그곳으로 차를 몰아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둘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귀신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고양이가 또 화장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깬 저는 제가 언제까지 우나 하고 눈 감고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며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길래 뭔가 싶어서 그쪽을 봤더니 얘가 평소랑은 달리 몸을 바짝 들어서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더군요. 털도 바짝 서서는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불러서 깨운 뒤에 쟤 괜찮은 거 맞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 화장실 쪽을 바라본 여자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군요. 뭐지? 어떻게 들어왔지? 그때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물었죠. 그게 정말 방 안까지 들어온 거냐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귀신이 화장실 문 앞까지 와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고양이랑 우리를 번갈아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화장실은 가야 하니까 저는 별일 있겠어?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사람 심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라 되려 창문 쪽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평소랑은 다른 창문. 보니까 창틀에 있던 그 나뭇가지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 친구가 괜한 소리를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물론 그 친구도 자기가 나뭇가지를 치운 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 뒤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더 있기도 했고 사람 인연이 거기까지였는지 서로 헤어진 뒤에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때는 사춘기의 문턱을 넘기 직전인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TV나 라디오를 켜면 이정현의 와가 흘러나오며 아주 대유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한국 가요계의 전성기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아무튼 그때는 음악방송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자기 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많이 듣곤 했답니다. 저희 집에 있던 라디오는 양쪽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검은색 라디오였는데 눕혔다 세울 수 있는 손잡이와 그 뒤로 3단봉처럼 생긴 안테나가 달려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카세트 칸도 있었습니다. 뭐 보물처럼 막 아끼는 것까진 아니었지만 콘센트를 꽂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기에 집에서 자기 전에 인기가요 카세트를 넣어서 듣거나 라디오를 듣다 자는 게 저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이모가 서울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검사였나 수술이었나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이틀간 서울에 좀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제가 등교할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학교 앞에 내려주시고는 곧장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엄마가 부탁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친구네 집에서 이틀간 신세를 지기로 했죠. 하지만 남은 하루는 집에서 혼자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친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만 그 집에서 자고 저는 둘째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TV도 보고 뭐 이것저것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네 아주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다면서 문단속 잘하고 내일 학교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해주겠다면서 말이죠. 전화를 끄는 전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된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로 맞추고 머리맡에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 신청곡 중에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그게 좋아서 그냥 그런 재미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지루했는지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이 깬 건 아주 이른 새벽쯤? 창밖이 아직 남색이었고 라디오는 제가 끄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나 봅니다. 원래 부모님 계실 땐 제가 그걸 못 끄고 잠이 들면 알아서 꺼주시거든요. 근데 흐리멍텅 누운 채로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하게 그 라디오 소리가 엄청 거슬리더군요. 그러다가 뭔가 그 방송 자키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괴이하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받은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멀쩡하게 잘 나오던 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는 머리맡에 있는 콘센트를 뽑으려고 손을 가져다 대는데 코드가 이미 뽑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선 라디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라디오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조금 전에 이 녀석이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게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사실 그때는 꿈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땐 해가 쨍쨍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일이 떠올라서 라디오 쪽을 먼저 바라봤는데 역시나 코드는 뽑혀 있더군요. 제가 직접 뽑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시계를 봤는데 더 무서운 건 등교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가방만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등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실에 어떤 행정실? 선생님은 아닌데 학교에서 자주 보이시는 어떤 직원 같은 분이 똑똑하고 문을 여시고는 담임쌤과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담임쌤이 제 쪽을 쓱 한번 보고는 뭐라 이야기하시더니 다시 돌아가시더군요. 그리곤 담임쌤께서 코비야, 엄마가 너 아침에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학교 잘 나왔는지 걱정되셔서 확인해달라 하셨대. 엄마 지금 집으로 출발하신다네? 이러시더군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6교시까지 다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집에 계셨는데 아빠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어이 코비 장군, 집에 불 날까봐 코드 다 뽑고 나간 거야? 이렇게 묻길래 금시초문인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코드가 다 모조리 뽑혀 있더래요. 전화선부터 해서 심지어 TV, 냉장고, 선풍기까지 모두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거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최대 미스테리로 남은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라디오 소리가 꿈인지 현실인지는 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지만 그 소름 돋는 소리는 아직도 흉내를 내려면 낼 수 있을 정도로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진짜 개소름 돋았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잠도 안 오고 옛 생각이 나서 한번 끄적여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오전이었는데 위병소 근처 면회실 옆쪽으로 작은 정자를 하나 짓는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이랑 곡괭이 등으로 열심히 땅을 내려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하고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처음엔 뭔지 모르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곡괭이가 땅에 박히는 느낌에 나무 뿌리인 줄 알고 힘으로 빼서는 한 번 더 강하게 내려찍고 느낌이 요상해서 삽으로 주변을 파헤쳐 보니까 제가 내리찍은 게 관이었더군요. 거기가 무용고 묘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주변으로 관이 무려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던 병력들 모두 철수하고 그날 작업은 종료. 그렇게 대대해서 그 관을 방수포로 씌워놓고 대충 마무리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다음 날이 제가 위병조장 근무라서 근무를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도 대타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다음날 근무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곧장 PX로 돌려서 술을 한 병 사왔습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아마 과실주 같은 걸 한 병 샀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죄를 씻고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무용고묘에 절도 하고 술도 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치 않았던 밤이 찾아왔죠. 저는 위병소 안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고 밖에는 경계병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죠. 당연히 근무 중에는 잠을 자면 안 되기에 위병 일지랑 출입 기록 안 맞는 거 막 대조해보고 그렇게 시덥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시 뒤 위병소 안 출입문으로 뭔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싸한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여자도 남자도 아닌 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옷도 흰색인지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게 점차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분명한 건 제가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린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도 나지 않고 경계병 부를 생각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점점 더 제 쪽으로 가까워졌는데 걷는 것도 아니고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바로 얼굴 앞까지 다가와서 마주보는 형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려서 생김새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2손을 올려서 연인의 얼굴과 머릿결을 만지듯
그것에 머릿결을 쓸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죠. 너무 놀라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도무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바로 다음날 그 방수포로 덮어놓았던 관들 있죠. 그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매장을 했습니다. 그 후로 위병조장 근무 설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를 하게 되었죠. 돌쇠꽃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보이스카우트 수련회에 가서 얕은 계곡물에서 놀고 있다가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깊은 물속이었고요. 아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깊은 곳까지 혼자 걸어 들어간 모양인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살려달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늦은 타이밍이라 허우적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튜브를 타고 놀고 있던 사람이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걸 가까스레 잡고서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살펴보니 보이스카우트 지휘 선생님께서 절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눈동자로 개슴츠레 미소 짓고 계시던 그 모습. 그날 이후로 저는 귀신을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께서 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빠진 걸 방관했거나. 아니요. 제가 빙의가 돼서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갔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자 그게 선생님께 빙의되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설령 제가 죽는다고 선생님께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 제 친구네 어머니께서 직접 겪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친구네 어머니께서는 지방에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위치는 그냥 바닷가랑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 보면 지방 도로가에 순두부, 생선조림, 메밀국수 뭐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 그런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주로 주변에 가까운 관광지로 오가면서 들리는 손님들이 많은 그런 식당이었죠. 그런데 그 식당을 오픈하고 한 1, 2년쯤 뒤 식당 앞에서 엄청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은 엄청 드문드문 있고 또 길도 뻥 뚫려 있어서 건널 때는 눈치껏 건너야 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건 점심시간이었는데 당시 그 동네가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식당 앞 도로 쪽으로 차들이 일렬로 이렇게 막 주차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런데 또 그 맞은편에는 작은 개울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한 가족이 친구 어머니네 식당에서 식사를 거의 다 마쳐가는 중이었는데 애들 있는 집들은 엄청 정신없잖아요. 그 가족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었는데 어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입 짧은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식당 앞 도로가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건너편에 작은 개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위태롭게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식당 앞에 차가 주차된 곳까지 이렇게 다 건너왔는데 그만
한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으로 아이도 치이고 식당 앞에 있는 차들도 다 반파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50대 중년의 아저씨가 대낮부터 술을 잔뜩 마시고는 낮에는 음주 단속 안 할 게 뻔하니까 도로에서 속도 조절 못하고 막 달리다가 그 주차가 돼 있는 갓길로 달려든 거죠. 그 사고로 그 여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손님차 몇 대랑 친구네 엄마 차도 그때 코란도 씌었나 그랬는데 그거는 아예 폐차했습니다. 지역에서 떠들썩했던 사고였어요. 그렇게 그 사고가 있고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식당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주방이랑 서빙 이모들도 하나둘씩 늘어갔고 그러다가 저희가 울산 이모라고 부르던 한 이모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방 한 곳에서 숙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가 원래 식용유 같은 상온에 보관해도 되는 식재료들을 넣어놓는 창고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그 컨테이너 방은 안에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방에서 나와서 그 건물을 돌아 나와서 식당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 식당 앞으로 돌아 나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개울과 식당 간 도로 사이를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더래요.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식당들 간판불은 다 꺼진 상태였고 지방이다 보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는 편의점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이모가 얘야, 거기서 위험하게 뭐해?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그 애가 왔다 갔다 하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길 중간에 서서 이모를 딱 바라보는데 입만 뻐끔뻐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는 내가 귀가 어두운 건지 아니면 애가 목소리가 작은 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 말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붕어처럼 뻐끔뻐끔만 거렸답니다. 근데 아무튼 아무리 목소리가 작아도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좀 이상은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또 애가 신발도 없이 맨발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얘가 뭔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애를 인도 쪽으로 데려오려고 애가 있는 도로 중간까지 걸어가서 아이 어깨를 손으로 감싸려고 하는데 이모의 손이 아이의 몸을 슝 통과하더래요. 그와 동시에 아이가 이모를 딱 올려다보더니 들릴 듯 말 듯 되게 속삭이는 듯한 그의 목소리로 내 신발 봤어요? 신발이 있어야 엄마한테 가죠? 신발 좀 찾아주세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그 울산 이모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대요. 나중에 밤늦게 거기를 지나던 차 한 대가 발견해서 이모는 깨어날 수가 있었고 친구네 어머니께서는 이모에게 오픈 초창기 때 있었던 사고 때문에 그 아이를 목격한 게 아니냐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모는 나중에 들어온지라 그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죠. 사연은 딱하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모는 조금 남사스럽긴 하지만 한동안은 요강을 사용했었답니다. 화장실까지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식당 주인도 그 아이를 목격하고 말았고 친구네 어머니한테 그 식당 앞에서 난 사고인데 국 같은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타이르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그 친구 어머니는 국 같은데 돈 쓰실 분이 전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유야무야
몇 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모님들도 나이가 다 부모님 뻘 나이다 보니까 음식을 나르고 치우면서 허리가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손님들도 좌식으로 앉는 것을 불편해 하시니까 또 게다가 계속 신발 벗고 드나들어야 하다 보니까 아예 식당을 다 테이블로 바꾸기로 하시고 바닥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외부에 있는 낡은 데크도 새롭게 깔게 되었는데 바로 그 데크를 가는 날이었어요. 한 인부가 그 데크를 걷어내던 작업 중에 그 데크 밑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어린아이의 샌들 하나가 나왔답니다. 그 쌍으로 말고 한 짝이요.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 귀신을 목격했고 아이가 떠나지 못했는지 좀 이해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수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기억하는데 한계도 있고 신발 한 짝은 아이가 신은 채로 수습이 된 건지 아니면 주변에 다른 데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어서 친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서 비슷한 사이즈의 여아용 이쁜 운동화를 사다가 그 앞에서 불에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울산 이모는 요강 쓰는 일 없이 마음 편하게 화장실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약 7년 전쯤이었습니다. 친구랑 둘이 함께 여름 휴가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인 덕유산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친구 할머니 댁이 덕유산 근처라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하는 통에 속는 셈 치고 그래 맨날 휴가라 하면 바다 아니면 집콕이었는데 이번엔 산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제 차에 짐을 실은 뒤에 갈 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사전에 계획했던 코스로 산에 올랐습니다. 간만에 몸을 쓰려니 힘들긴 했어도 서울 집 근처에 있는 산들 둘레길이나 좀 걸었지 이렇게 제대로 등산을 하고 나니 풍경도 공기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덕유산 등산도 하고 근처 펜션에서 고기에 술 파티도 하고 그러다 슬슬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날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는 운전대를 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친구네 할머니가 반찬을 좀 싸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들렸다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할머니 댁에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덕유산 근처지 핸드폰이 터지는 게 신기한 그런 시골 깡촌이었는데 아무튼 인심 좋으신 할머니께서는 저까지 함께 온다는 걸 아시고는 굳이 제목까지 따로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반찬만 덜렁 받아가지고 출발하기도 좀 그렇고 오랜만에 뵈었으니 차려주신 저녁상까지 맛있게 먹고서 다시 서울로 방향을 돌렸답니다. 근데 거기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주변은 더욱더 빨리 어두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할머니 댁에 온 게 처음인데다가 오랜만이다 보니까 막 길이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이상한 반 비포장 산길 같은 데로 길을 잘못 들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혼자 열심히 GPS를 찾으며 빙글빙글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저는 느긋한 마음으로 내비 보지 말고 어차피 모든 길은 다 연결돼 있다. 그냥 아무 데로나 가봐. 이러며 여유를 부렸죠. 당시 저희가 빠진 길이 그냥 딱 1차로라고 보면 돼서 차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폭이었고 주변은 언덕과 또 전부 울창한 나무였습니다.
그래도 차가 다니긴 다니는 길인지 바퀴 간격으로는 땅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만약에 여기서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들어온 만큼 후진을 해줘야 하나? 하는 그런 단순한 궁금증? 그래서 이걸 친구에게 묻자, 야, 서로 좌우로 바짝 붙이면 알아서 비켜갈 법 나온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 차 절대 안 다녀.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닐걸? 그럼 우린 사람 아니냐? 휴가철이라 또 모르지. 근데 이 시간에 이런 길로 누가 와? 절대 안 와. 만원빵? 째째하게 무슨 만 원이야. 시원하게 5만 원 빵 가자. 그리하여 저희는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딱 15분간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차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친구가 5만 원을,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으면 제가 5만 원을 내기로요. 그렇게 핸드폰 타이머를 켜고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 위에 서서 15분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3분, 5분, 8분. 어이, 슬슬 쫄리지? 아직 7분 남았다. 그렇게 뭔가 제가 질 것 같은 분위기로 시간이 흐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어허이, 야, 빨리 5만 원 꺼내라. 아이씨, 짜증나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반대편 코너를 지나서 차가 들어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로의 차가 마주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라 그런지 차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베르나 차량이더군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뭔가 양보해주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너가 차 빼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지부동 저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는 것도 아니고 쌍라이트를 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핸들을 트는 모션도 없고요. 게다가 그 차는 썬팅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선명하게 보였는데, 저희 부모님 뻘 되어 보이는 한 부부로 보였고,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면서 그 좁은 폭의 길 위에서 이제 사이드로 간신히 비켜주면서 지나가라고 손짓을 했죠. 그러자 그 차도 저희를 살짝 비켜서 지나가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쉥 지나가길래 뭐 저런 미친 부부가 다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순간 저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사이코 같은 부부라 저희는 출발하지 않고 저 차를 계속 막 노려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코너길을 따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언덕 너머로 쑥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건 사고 아니면 자살이다 하고 곧장 내려서 그 코너 쪽으로 달려가 봤어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언덕 아래로는 차는커녕 너무나 고요하게 그냥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차에 몸을 싣고 가던 방향 그대로 직진해서 도망치듯이 운전해 가기 시작했어요. 야, 나 지금 닭살 돋은 거 보이냐? 방금 그거 뭐였냐? 그러니까 진심 그 차 회전 안 하고 그냥 직진해서 넘어갔잖아. 그리고 곧 저희는 더욱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조금 더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앞으로는 공사 중으로 진입이 막혀있는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마주한 그 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아무튼 그곳에서 억지로 차를 돌려서 다시 왔던 길을 되빠져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길을 처음에 잘못 들 때 원래 거기에 진입금지 팻말이 있었는데 그게 쓰러져 있는 바람에 저희가 못 보고 거길 진입한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구네 할머니가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다는데, 듣기로 과거에 근처에서 차 한 대가 언덕 아래로 굴러서 한참 뒤에나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저희가 봤던 그 차를 이야기하는 건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가 본 그 차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